그녀는 감정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파일 탐색기를 열었다. 수많은 업무 관련 파일과 폴더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장 보안 등급이 높아 보이는 시스템 폴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개의 파일을 발견했다. 하나는 HSY 스타투스라는 이름의 폴더였고, 다른 하나는 프로젝트 치메라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압축 파일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문양, 희미하게 떠도는 소독약 냄새와 값비싼 방향제가 뒤섞인 이질적인 공기. 그녀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머릿속은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왜 여기에 누워있는지,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공백 상태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HSY 스타터스 폴더를 더블 클릭했다. 안에는 단 하나의 프로필 파일이 있었다. 파일을 열자 모니터 화면에 한 여자의 증명사진이 나타났다. 차갑고 이지적인 눈매, 굳게 담은 입술, 바로 자신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사진 밑에 적힌 이름은 윤수아가 아니었다. 한서연. 그 옆에는 소속과 직급이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NIS 해외정보팀 블랙요원.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 욱신거렸다. 마치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은 기계처럼 삐걱거리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들어 눈앞에서 천천히 펼쳐보았다. 희고 가는 손가락, 짧게 정돈된 손톱, 낯설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보는 것처럼. 이 손은 분명 자신의 것이었지만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파일을 아래로 스크롤하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다. 임무 기록, 훈련 성과, 그리고 상태 보고서.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줄에는 굵은 붉은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상태 사망, KIA, Killed in Action. 사망 일시는 태준이 말한 교통사고.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불법 무기 밀매 조직에 잠입해 정보를 빼내던 중 교전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한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잘 맞는 검은색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고,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쩐지 그의 눈동자까지는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가 깨어난 것을 보고는 안도와 기쁨이 뒤섞인 표정을 지으며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머릿속에서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국정원 요원 한서연. 강태준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 밀매 조직을 수사하고 있었다. 교통사고는 없었다. 그것은 임무 중의 교전이었고,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붙잡힌 것이었다. 그는 나를 죽이지 않고 기억을 지운 뒤 윤수아라는 가짜 인물을 만들어 내 곁에 둔 것이다. 왜 내 머릿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정보를 캐내기 위해. 수아야, 드디어 일어났구나. 정말 다행이야. 남자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자연스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그녀의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수아는 누구의 이름인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프로젝트 치메라 파일을 클릭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파일을 열려고 하자
또 다른 암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이전의 방화벽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복잡한 암호 체계였다. 이것을 뚫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정보가 필요했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엘리베이터 작동음이었다. 남자는 그녀의 미세한 반응을 눈치챘는지 잠시 손을 멈칫했지만 이내 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깨어나면 일시적으로 기억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했어.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천천히 모든 게 기억날 거야.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녀에게는 그 온기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다. 설마 벌써 돌아온 건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재빨리 모든 창을 닫고 컴퓨터에 접속했던 로그 기록을 삭제했다. 손가락은 여전히 기억을 잃기 전에 전문가처럼 움직였다. 흔적을 지우는 데는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로칩을 본체에서 뽑아내고 컴퓨터 전원을 강제로 내렸다. 그리고 서재를 빠져나와 미친 듯이 자신의 침실로 달려갔다. 침대에 눕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순간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돌아왔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녀의 목에서 겨우 짜내듯 나온 목소리는 몹시 잠겨 있었고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들렸다. 질문을 들은 남자의 얼굴의 순간 희미한 슬픔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대답했다. 나는 강태준. 당신 남편이야. 우리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어. 당신은 오랫동안 의식이 없었지. 강태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서연은 감은 눈꺼풀 아래로 눈동자를 굴리며 온 신경을 청각에 집중했다. 침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침대 옆에 서서 한참 동안 미동도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잠든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포식자처럼 그의 존재감은 공기 자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고르고 깊은 숨을 내쉬며 완벽한 잠을 연기했다. 남편, 강태준, 윤수아.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아무런 감흥이나 기억의 조각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마치 텅 빈 방에 가구를 하나씩 들여놓는 것처럼. 그는 그녀의 공백을 자신의 이야기로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었지만 그녀의 본능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며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만 같았다. 그가 왜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을까? 혹시 내가 컴퓨터에 접속한 것을 알아챈 걸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만약 들켰다면 그는 어떤 행동을 할까?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낼까? 길고 긴 침묵 끝에 그가 몸을 숙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스쳤다. 그녀는 소름이 돋는 것을 참기 위해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켰다. 강태준은 그녀가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자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침대에서 내려주었다. 창가로 다가서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밤이 되자 그 불빛들이 마치 땅 위에 별처럼 반짝였다. 이곳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인 것 같았다. 다행히 그는 거기까지였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서연은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귀환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녀를 시험하고 떠보기 위한 계획된 행동. 그녀가 만약 서재에 남아 있었더라면, 혹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더라면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진실을 알게 된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웠다. 우리 집이야. 당신이 이 전망을 정말 좋아했어. 태준이 그녀의 등 뒤에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혔지만 위안 대신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이었다. 집, 남편, 그녀의 것이라고 주장되는 모든 것들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만큼이나 생경했다. 창백한 얼굴, 공허한 눈동자. 저 여자는 정말 나일까? 다음 날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태주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서연 역시 기억을 잃은 연약한 아내의 가면을 다시 꺼내 썼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어젯밤에 내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놀랐지. 갑자기 일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는 집 안 구석구석을 그녀에게 소개해 주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가구들은 마치 미술관의 전시품처럼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벽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에펠탑 앞에서, 몰디브의 해변에서, 하얀 눈이 쌓인 스위스의 산장에서.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자신이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박제된 나비처럼 생동감이 없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됐어요. 당신이 없으니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아서 외로웠거든요. 서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샐러드를 입으로 가져갔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한 모범 답안이었다. 그의 의심을 잠재우고 동시에 그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태주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없는 동안 뭐 했어? 심심하지는 않았고. 이건 작년 우리 결혼기념일에 파리에서 찍은 사진이야. 당신이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살짝 취했었지. 태주는 사진 하나를 가리키며 즐거운 듯 웃었다. 그는 그날의 추억을 세세하게 묘사했다. 음식의 맛, 공기의 냄새, 나누었던 대화까지.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읽는 것처럼 완벽하고, 그래서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냥 책 좀 읽고 영화도 봤어요. 당신이 추천해준 로맨스 영화요. 여자 주인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그녀는 어젯밤 미친 듯이 컴퓨터와 씨름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과 말은 생존을 위한 연기였다. 국가정보원 블레요원 한서연의 마지막 임무는 윤수아라는 인물을 완벽하게 연기하여 이 지옥에서 살아나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그가 건네는 따뜻한 차를 받아들었다. 찻잔의 온기가 손가락을 통해 전해졌지만 마음속의 한계는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고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단서라도 잡고 싶었다. 태주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감시는 한층 더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그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거의 가질 수 없었다. 그가 집에 있을 때는 항상 그녀를 시야 안에 두었고 그가 외출할 때는 하녀에게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 했다. 펜트하우스는 이제 완벽한 유리 감옥이 되었다. 그녀는 프로젝트 키메라에 대해 더 조사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태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고르는 듯했다. 빗길에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했어.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났지. 나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지만 당신이 많이 다쳤어.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해. 이렇게 다시 눈을 떠준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통이 묻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기회를 기다릴 수 없다면 직접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태준의 신뢰를 얻고 감시를 늦추기 위해 더욱더 윤수아가 되어갔다. 그에게 애교를 부리고 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기억을 되찾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연기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그의 서재 컴퓨터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얻는 것이었다. 목걸이에 새겨진 암호. 그것이 프로젝트 키메라의 열쇠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계산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슬픔이나 고통과는 거리가 먼 날카롭고 냉정한 무언가였다. 마치 체스판의 다음 수를 계산하는 플레이어의 눈빛과도 같았다. 그 찰나의 순간은 너무나 짧아서 그녀 스스로도 착각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지만 그 섬뜩한 느낌은 뇌리에 깊이 박혔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태준은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며 잠시 서재를 비웠다. 서연은 이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책상 위에 있던 태블릿 PC를 슬쩍 집어들었다. 그가 평소 업무를 볼 때 사용하는 기기였다. 잠금 화면을 풀자 배경화면에 낯익은 해변 사진이 나타났다. 지난번 앨범에서 보았던 사고 직전에 찍었다는 바로 그 사진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가정부가 완벽하게 차려진 식사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스테이크와 와인, 그리고 그녀가 좋아했다는 크림 파스타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된 것 같았다. 태준은 능숙하게 와인을 따르고 스테이크를 잘라 그녀의 접시에 놓아주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자상한 남편의 표본처럼 보였다. 그녀는 사진을 확대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그 낯선 목걸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원통형 펜던트. 그녀는 드레스룸에서 보았던 목걸이를 떠올리며 펜던트에 새겨져 있던 복잡한 암호를 기억해내려 애썼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그 형태와 느낌은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저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무언가를 담고 있거나 어딘가에 접속하기 위한 장치임이 틀림없었다. 많이 먹어. 기운을 차려야지.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포크를 들어 파스타를 입으로 가져갔다. 익숙한 맛일까? 하지만 혀끝에 닿는 맛은 완전히 처음 맛보는 음식처럼 낯설기만 했다. 그녀는 억지로 음식을 삼켰지만 마치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식사 내내 태준은 즐거운 추억들을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태준이 서재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태블릿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표정이 굳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이때가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게 너무 슬퍼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사실적이어서 태준의 의심도 흔들리는 듯했다. 식사가 끝나고 태준은 그녀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며 다시 침실로 데려갔다. 그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몸을 숙여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이 닿는 순간 그녀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것은 혐오감에 가까운 본능적인 거부 반응이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에게서 태블릿을 받아들고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곧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의 위로에는 이전과 같은 따뜻함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상태를 점검하려는 듯한 차가운 의도가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 의사를 불렀다고 통보했다. 당신의 기억 회복을 도와줄 아주 유능한 분이야. 간단한 검사와 상담만 받으면 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돌려 그의 입맞춤을 피했다. 태준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눈에 실망과 상처받은 기색이 어렸다. 아직은 모든 게 혼란스러워서. 그녀는 변명하듯 중얼거렸다. 그러자 그는 다시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 발짝 물러섰다. 이해해. 당신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괜찮아.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의사, 그것은 분명 강태준의 사람이었다. 검사와 상담은 기억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입하거나 혹은 진실을 말하게 하는 약물을 사용하기 위한 핑계일 것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오후가 되자 중년의 인상 좋은 남자가 왕진 가방을 들고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심리치료 전문이라고 소개했지만 그의 눈빛과 손에 잡힌 굳은 살은 의사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잘 자, 수아야 라는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그녀는 그가 나가자마자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저 남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이 거짓이다. 머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다. 남자는 서연의 혈압과 맥박을 재는 척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는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입니다. 라며 작은 유리병과 주사기를 꺼내 들었다. 서연은 주사기 안에 투명한 액체를 보는 순간 온몸의 경보가 울리는 것을 느꼈다. 저것을 맞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거부할 명분이 필요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다가갔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마치 거대한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다. 저 아래 세상 어딘가에 진짜 내가 있을 텐데. 잃어버린 나의 진짜 삶이 있을 텐데. 그녀는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낯설고 공허했다. 의사가 알코올 솜으로 그녀의 팔을 닦으려 다가오는 순간 서연은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안 돼. 주사는 안 돼요. 그녀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의사의 손을 뿌리쳤다. 왜 그래? 수아야. 곁에서 지켜보던 태준이 놀라 물었다. 서연은 과호흡 증상을 연기하며 말했다. 기억은 안 나는데 몸이 거부해요. 어렸을 때 주사를 맞고 쇼크가 왔던 것 같아요. 기억을 잃은 소녀 윤수아. 아니, 어쩌면 그 이름조차 내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나를 가두기 위한 감옥이고 저 다정한 남편은 나의 간수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반드시 기억해내야 한다. 이 거대한 거짓의 성에서 탈출하기 위해, 진짜 나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이 짙은 안개 속에 있지만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필사적이었다. 의사와 태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의사는 잠시 태준의 눈치를 살피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주사기를 내려놓았다. 알겠습니다. 환자분이 이렇게까지 거부 반응을 보이시면 강제로 투여할 수는 없죠.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남자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낯선 침실에서 햇살을 맞으며 눈을 떴다. 밤새 악몽에 시달린 탓인지 온몸이 땀으로 축축했다. 기억나지 않는 얼굴들, 총성, 그리고 비명소리가 꿈속에서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오직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완벽하게 조각된 얼굴과 이질적인 현실만이 남았다. 그는 이미 옷을 다 차려입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가 떠나자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다정한 남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살기까지 번뜩였다. 그는 그녀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었다. 단지 예상치 못한 변수에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짜증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둘 사이의 심리전은 이제 끝났다. 그는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의 통제엘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서연 역시 그의 차가운 분노 앞에서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생존을 위한 싸움은 시작되었고 이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남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좋은 아침, 수아야. 어젯밤은 잘 잤어. 그의 목소리는 아침 햇살처럼 부드럽게 방 안을 채웠다. 서연은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도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물음표처럼 느껴졌다. 태준은 그녀의 혼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쟁반을 가리켰다. 입맛이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과일이랑 주스를 준비했어. 주사기 소동 이후 강태준의 태도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그는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을 연기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노골적인 감시와 경계로 가득 찼고 그의 말에는 꿀 대신 얼음이 섞여 나왔다. 서연은 자신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직감했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전략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의 배려는 너무나도 세심하고 완벽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의 감시 아래 천천히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다. 그저 생존을 위해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식사를 마친 그녀에게 태준은 집안을 좀 더 둘러보자고 제안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태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제는 정말 미쳤었나 봐요.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당신과 의사 선생님께 큰 신뢰를 범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절박해서 차갑게 식어있던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펜트하우스는 생각보다 훨씬 더 넓었다. 개인 영화관, 작은 실내 정원, 그리고 통유리로 된 서재까지 갖추고 있었다. 태준은 각 공간에 얽힌 그들의 추억을 하나씩 이야기했다. 이 영화관에서 우리가 처음 함께 본 영화, 저 정원에서 당신이 가장 아끼던 난초. 그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처럼 들렸다. 그녀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강태준의 가장 약한 부분, 즉 그의 오만함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저항하는 사냥감보다 발밑에서 순종하는 노예를 선호하는 타입이었다. 서연은 그것을 간파했다. 그녀는 그의 발 아래 완벽하게 부서진 인형을 연기했다. 그가 주는 음식을 받아먹고 그가 선택하는 옷을 입으며 그의 모든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버린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천장의 모서리, 액자 뒤, 화분 근처를 훑어보고 있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러다 그녀의 눈에 연기 감지기처럼 보이는 작은 장치가 들어왔다. 일반적인 연기 감지기보다 렌즈 부분이 미세하게 더 돌출되어 있었다. 저것은 카메라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했다. 왜 저런 생각을 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확신에 가까운 직감이 온몸을 찔렀다. 서서히 태준의 경계심이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통제에 완전히 들어왔다고 믿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예전처럼 그녀를 자신의 옆에 앉히고 사업 이야기를 하거나 와인을 마시며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다. 서연은 겉으로는 숭배하는 눈빛으로 그의 말을 경청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모든 정보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었다. 그의 사업 파트너들의 이름, 거래 방식, 그리고 그의 습관까지. 그 순간 거실 쪽에서 깍 하는 비명과 함께 무언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서연과 태준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젊은 가정부가 차가 담긴 쟁반을 들고 오다가 카펫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이었다. 쟁반이 공중으로 솟구치고 뜨거운 찻잔과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그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그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화려한 감옥을 무기화하는 작업이었다. 그녀는 주방에서 가장 단단하고 날카로운 과도를 몰래 숨겨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고정했다. 욕실에서는 향수병을 깨뜨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만든 뒤 수건걸이 뒤쪽에 테이프로 붙여두었다. 거실의 무거운 크리스탈 잿더리는 완벽한 둥이었고 그녀의 실크 스카프는 유사시 강력한 교살 무기가 될 수 있었다. 태준이 미쳐 반응하기도 전에 서연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몸을 날려 넘어지는 가정부의 팔을 잡아 부축하는 동시에 다른 한 손을 뻗어 공중에서 떨어지는 찻잔 하나를 정확하게 낚아챘다. 뜨거운 차가 조금 흘러 손등을 적셨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집안의 구조와 보안 시스템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분석했다. 카메라의 위치와 회전 각도, 그리고 사각지대를 계산하여 자신의 머릿속에 3차원 지도를 그렸다. 하녀들의 동선을 파악하여 그녀들이 집안의 어느 구역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순찰하는지 시간까지 체크했다. 또한 그녀는 태준의 서재에서 그의 통화 내용을 엿듣기 위해 더 대담한 방법을 사용했다. 정적이 흘렀다. 넘어진 가정부도, 곁에 서 있던 태준도, 그리고 서연 자신도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가정부는 공포와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태준의 얼굴에서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날카로운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태준이 서재에서 통화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환풍구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욕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컵을 환풍구에 대고 귀를 기울였다. 잡음이 심했지만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건져낼 수 있었다. 키메라, 최종 단계,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VIP들을 위한 시연회.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실체가 드러날 날이 머지않았다. 세상에 괜찮으세요, 사모님? 가정부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낚아챈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어떻게 이런 움직임이 가능했을까? 마치 수백 번은 반복했던 훈련처럼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태준이 재빨리 평소의 표정을 되찾으며 다가왔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들을 살피며 말했다. 굉장한 순발력이네. 수아야, 예전부터 당신은 운동신경이 남달랐지. 금요일, 그것이 그녀의 디데이가 될 것이었다. VIP들을 위한 시연회라면 분명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올 것이고 태준과 그의 경호 인력들의 신경은 온통 그들에게 쏠려 있을 터였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남은 며칠 동안 자신의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 탈출만이 목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기회에 강태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했다.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의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의 반응을 떠보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손등에 남은 붉은 자국이 따끔거렸다. 고통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 그리고 자신의 몸 안에 잠든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강렬한 예감이 그녀를 전율하게 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더욱더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그가 주입하려 했던 행복한 기억들을 되찾은 척 연기하기도 했다. 태준 씨, 혹시 우리 결혼기념일에 파란색 드레스를 입지 않았나요? 갑자기 그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말에 태준은 의심 반, 기쁨 반의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세뇌가 드디어 성공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했다. 그의 오만함은 스스로의 눈을 가리는 독이 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주방에서 무언가 할 일을 찾았다. 가만히 앉아 태준의 감시를 받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나았다. 그녀는 저녁 식사에 쓰일 채소를 다듬기로 했다. 싱크대 옆 칼꽂이에 가지런히 꽂힌 칼 세트가 눈에 들어왔다. 그 중에서도 유독 손잡이 부분이 익숙해 보이는 과도 하나를 집어들었다. 시연회 전날 밤, 서연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하녀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복도 끝에 있는 배전반으로 향했다. 다행히 배전반은 특별한 잠금 장치 없이 닫혀 있었다. 그녀는 구조를 빠르게 파악했다. 비상시를 대비해 집안의 모든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메인 차단기가 있었다. 그녀는 마음만 먹으면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를 순식간에 암흑 속에 가둘 수 있었다. 칼을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칼을 가볍게 허공에 휘둘러 보았다. 무게중심, 칼날의 길이,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 모든 것이 놀랍도록 편안하고 익숙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칼을 역수로 고쳐 잡았다. 엄지손가락으로 손잡이 끝을 단단히 받치고 칼날이 팔뚝을 따라 숨겨지는 자세. 이것은 요리를 위한 자세가 아니었다. 명백한 공격 혹은 방어 자세였다. 그녀는 또한 통신 단자함을 찾아냈다. 복잡한 선들 중에서 인터넷과 전화선을 구별해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만 있다면 순식간에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두절시킬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뭐 하고 있어? 등. 뒤에서 들려온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칼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가 어느새 그녀의 바로 뒤에 소리 없이 다가와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하고 냉정한 감시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양파 조각과 그녀가 든 칼을 번갈아 보았다. 침실의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연약하고 순종적인 윤수아의 가면 뒤로 국가정보원 요원 한서연의 차가운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은 그녀에게서 기억을 앗아갔지만 대신 강철 같은 의지와 생존 본능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되찾기 위해 적의 심장부에서 칼을 가는 사냥꾼이었다. 그냥 저녁 준비를 도우려고 했어요. 서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그녀는 서둘러 칼을 원래 잡는 방식으로 고쳐잡고 양파를 썰기 시작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그의 침묵이 주방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그의 시선 아래에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창밖에서는 폭풍이 몰려올 것처럼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내일 밤 이 황금빛 새장 안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폭풍이 휘몰아칠 것이다. 그녀는 침대 밑에 숨겨둔 차가운 과도의 감촉을 손끝으로 느끼며 다가올 결전의 시간을 조용히 기다렸다. 이제 곧 길고 길었던 연극의 막이 내리고 진짜 사냥이 시작될 터였다. 그날 밤 태주는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가져왔다. 그는 미소를 되찾은 얼굴로 소파에 앉은 서연의 옆에 바싹 다가앉았다. 우리의 추억을 보면 기억이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 그가 앨범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앨범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로 가득했다. 그의 설명이 다시 시작되었다. 금요일 밤 약속된 시간이 되자 펜트하우스의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말한 VIP들이었다. 하나같이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그들의 눈빛과 몸짓에서는 평범한 사업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함과 위험한 기운이 풍겼다. 그들은 세계 각국의 무기상, 부패한 정부 관료, 그리고 용병단 수장들이었다. 강태준은 그들을 맞이하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프로젝트 키메라의 위대함을 역설했다. 이건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야. 친구의 소개로 만났지. 당신은 그때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첫눈에 반했어. 그는 사진 속 장소, 날씨, 심지어 그날 나누었던 농담까지 생생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기억력은 비상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상세해질수록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괴리감만 커져갔다. 사진 속에 나는 웃고 있지만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서여연은 태준이 골라준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그의 곁에 서 있었다. 그녀는 텅 빈 눈동자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와인을 따라주었다. 완벽하게 길들여진 아름다운 인형의 모습. 아무도 그녀를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연약한 모습은 이 위험한 남자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 서연은 그들의 경계심 없는 시선을 느끼며 자신의 드레스 안쪽 허벅지에 고정해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의 차가운 감촉을 되새겼다. 앨범의 마지막 장에는 최근에 찍은 듯한 사진이 붙어 있었다. 아름다운 해변을 배경으로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태주는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고가 나기 바로 전주에 갔던 여행이야. 당신이 여기서 다시 한번 청혼해달라고 졸랐었지. 정말 행복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떨렸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태주는 손님들을 거실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 앞으로 안내했다. 드디어 프로젝트 키메라의 시연회가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태준이 의기양양하게 선언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위해
컨트롤 패널을 조작하는 순간 서연이 움직였다. 서연은 말없이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태주는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자신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미소는 짓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마치 억지로 행복한 표정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그리고 그녀는 사진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위화감을 발견했다.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 어제 그가 보여준 보석함에는 없었던 낯선 디자인의 목걸이였다. 그녀는 와인병을 들고 비틀거리는 척하며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절묘하게 그의 몸 위로 쓰러지며 들고 있던 레드 와인을 컨트롤 패널과 그의 옷 위로 쏟아부었다. 어머, 죄송해요. 그녀의 비명과 함께 전기합선이 일어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고 컨트롤 패널에서 스파크가 튀었다. 스크린은 검게 변해버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단서라고 느꼈다. 하지만 태준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녀의 기억마저 자신의 의도대로 조작하려 하고 있었다. 앨범을 덮으며 태준은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조급해하지 마. 수아야,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게. 그의 목소리는 약속이라기보다 경고처럼 들렸다. 소란이 일었다. 경호원들과 기술자들이 달려와 패널을 수습하는 동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에 쏠렸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서연은 유령처럼 그 자리를 빠져나와 복도 끝 배전반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고 침착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배전반의 덮개를 열고 메인 차단기를 내렸다. 쩍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펜트하우스의 모든 불이 꺼졌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태준이 주입한 행복한 기억과 몸이 기억하는 정체불명의 본능 사이에서 격렬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카메라를 발견한 직감, 찻잔을 잡아채던 반사신경, 그리고 칼을 쥐었을 때의 섬뜩한 익숙함까지. 이것들은 윤수아라는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이것들은 바로 나, 한서연의 것이었다. 아직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진짜 나의 흔적들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결심했다. 더 이상 그의 연극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이 완벽한 감옥 안에서 감시자의 눈을 피해 나만의 비밀스러운 조사를 시작해야만 했다.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비상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복도를 비출 뿐이었다. 손님들의 당황한 외침과 경호원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창밖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천둥이 치고 거센 비바람이 유리창을 때렸다. 폭풍은 그녀의 완벽한 조력자였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비로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되찾았다.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조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강태준이 샤워를 하거나 서재에서 통화를 할 때 그녀는 집 안을 배회하며 모든 것을 기억하고 분석했다. 가구의 배치, 장식품의 종류, 심지어는 하녀들의 동선과 교대 시간까지. 그녀의 뇌는 마치 비어있는 하드디스크에 새로운 데이터를 채워넣듯 이 집의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기 시작했다. 기억은 없었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몸에 깊이 배어있는 듯했다. 그녀는 신발을 벗어던지고 소리 없이 움직였다. 첫 번째 목표는 거실 입구를 지키는 경호원 2명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소파 뒤에 몸을 숨기고 작은 장식품을 복도 반대편으로 던졌다. 소리를 들은 경호원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는 순간
그녀는 남은 한 명의 등 뒤로 접근했다. 손에 쥔 실크 스카프가 그의 목을 감고 훈련된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그의 숨을 끊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남자가 쓰러졌다. 그녀는 특히 강태준의 개인적인 공간인 서재에 대한 조사를 집중했다. 그는 그녀에게 서재 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그곳에 들어가면 항상 미묘하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것이 그녀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어느 날 오후, 태준이 중요한 화상회의로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 동안 그녀는 그가 마실 커피를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안으로 들어갔다. 두 번째 경호원은 동료가 쓰러진 것을 알아채고 총을 꺼내 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서연은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떨어뜨리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무너지는 순간 그녀는 그의 목덜미를 강타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치명적이었다. 기억은 없었지만 몸은 수백, 수천 번의 반복 훈련으로 새겨진 살인 기술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서재는 거대하고 웅장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책장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꽂혀 있는 책들은 대부분 장식용처럼 보였다. 그녀는 커피를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무심한 척 책장을 훑어보았다. 그러다 한 지점에서 눈길이 멈췄다. 수많은 고서들 사이에 꽂혀 있는 책들 중 유독 한 줄의 책들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다른 책들과 미세하게 정렬이 맞지 않았다. 혼란 속에서 강태준은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젠장 무슨 일이야. 전력 복구해 모두 내 서재로 모여. 그는 어둠 속에서 소리치며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비상전력으로 작동하는 통신 장비와 무기가 있었다. 서연은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름길을 통해 먼저 그의 서재 문 앞에 도착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녀의 심장이 가볍게 뛰었다. 본능이 저곳에 무언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회의에 집중하고 있는 태준의 눈치를 살피며 책장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마치 책 제목을 읽는 척하며 손가락으로 그 줄의 책들을 가볍게 쓸어보았다. 예상대로였다. 그 책들은 실제 책이 아니라 책처럼 보이게 만든 하나의 통짜 패널이었다. 손가락 끝에 패널과 책장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미세한 틈이 느껴졌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문 뒤에서 튀어나와 그의 등을 공격했다. 하지만 태준 역시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치명타를 피하고는 거칠게 그녀를 밀쳐냈다. 서재의 희미한 비상등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태준의 눈에는 경악과 함께 불타는 분노가 이글거렸다. 내년이었군. 감히 나를 속여. 그날 밤 그녀는 태준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그의 숨소리가 깊고 고르게 변했을 때 그녀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침대에서 빠져나와 서재로 향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적응했다. 그녀는 낮에 확인해둔 책장 앞으로 다가가 패널의 틈새를 더듬었다. 무언가 누를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속인 건 당신이지, 강태준.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찢어 움직이기 편하게 만들었다. 내 이름은 윤수아가 아니야. 한서연. 널 잡으러 온 국정원 요원이다. 그 순간 태준의 얼굴이 광기로 일그러졌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그녀에게 겨누었다. 결국 이렇게까지 기억해냈단 말이지. 어차피 상관없어. 넌 오늘 여기서 죽는다. 예상대로.
특정 책의 책등 부분을 누르자 희미한 기계음과 함께 책장 일부가 안쪽으로 들어가며 문이 나타났다. 문에는 자물쇠 대신 지문 인식기와 홍채 스캐너가 달려 있었다. 최첨단 보안 장치였다. 평범한 가정집의 소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이 비밀의 문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수확이었다. 강태준은 거대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두 사람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다. 태준은 총을 쏘려 했지만 좁은 서재 안에서 서연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의 사선을 파고들었다. 책상이 엎어지고 책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서연은 책상 램프를 집어던져 그의 시선을 교란하고 그 틈을 타 그의 팔을 공격했다. 총성이 울렸지만 총알은 천장을 맞췄다. 치열한 육탄전 끝에 서연은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유리 조각을 꺼내 그의 옆구리를 깊게 찔렀다. 며칠 후 서연은 그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그의 침실과 드레스룸을 조사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외부에서 손님이 와 응접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잠시 쉬러 들어온 것처럼 태연하게 그의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대한 드레스룸은 수십 벌의 명품 정장과 시계, 액세서리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시간이 없었기에 빠르게 훑어보며 무언가 이질적인 것을 찾기 시작했다. 태준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하지만 그 역시 끈질겼다. 그는 피 흘리는 옆구리를 부여잡고 책상 위에 있던 묵직한 문진을 휘둘렀다. 서연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문진은 그녀의 어깨를 스치며 살점을 파고들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그녀에게 태준이 달려들었다. 그는 그녀의 목을 조르며 비웃었다. 끝이다. 한서연. 그러다 서랍장 맨 아래 칸. 넥타이와 커프스 버튼들이 정리된 함들, 뒤쪽에서 작은 가죽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자물쇠도 없이 평범해 보이는 상자였다. 그녀는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울리는 것을 느끼며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벨벳 천위에 두 개의 물건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검은색 마이크로칩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느다란 은색 체인에 작은 원통형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다. 숨이 막혀오고 시야가 흐려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펜트하우스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거실 쪽 통유리창이 산산조각나며 무장한 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섬광탄을 터뜨리며 순식간에 남아있던 경호원들과 VIP들을 제압했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NIS 특임대였다. 서연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태준의 상처를 무릎으로 걷어찼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나가떨어지는 순간 서재 문이 박살나며 특임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펜던트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가지고 있었고 표면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복잡한 숫자와 알파벳이 조합된 일련 번호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가 그 차가운 금속을 손가락으로 만지는 순간 머릿속에서 강렬한 섬광이 터졌다.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 시야를 가득 채우는 화염, 그리고 코를 찌르는 화약 냄새. 움직이지 마, 무기 버려. 대원들이 태준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 대원이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헬멧을 벗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선배님, 괜찮으십니까? 저희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안도감과 존경심은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부서진 감옥의 잔해 속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창밖의 폭풍우는
어느새 잦아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짧은 신음을 흘리며 휘청거렸다. 방금 스쳐 지나간 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생생한 감각의 파편,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이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열이 느껴졌다. 드디어 이 거짓된 현실에 균열을 낼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그녀는 서둘러 상자를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고 드레스룸을 빠져나왔다. 펜트하우스 안은 처참한 전쟁터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깨진 유리 조각과 부서진 가구들 사이로 NIS 특임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현장을 통제했다. 한쪽에서는 의료팀이 부상당한 서연의 어깨를 응급 처치하고 있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수갑을 찬 채 대원들에게 끌려나가는 강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날 밤부터 그녀는 태준의 행동을 더욱 유심히 관찰했다. 특히 그가 밤늦게 서재에서 혼자 시간을 보낼 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몇 번이고 잠든 척하다가 그가 서재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방문에 귀를 기울였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어느 날 밤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불타는 증오가 담겨 있었다. 반면 서연의 눈은 그저 차갑고 공허했다. 그녀에게 그는 이제 거대한 미스터리도 두려운 감시자도 아니었다. 그저 처리해야 할 임무 파일에 적힌 이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비로소 길었던 악몽에 마침표가 찍혔음을 실감했다. 그는 전화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도 영어도 아니었다. 딱딱하고 기계적으로 끊어지는 듯한 발음. 그녀는 의식적으로는 그 언어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단어 몇 개가 귀에 익숙하게 들려왔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들어본 적 있는 노래처럼. 그리고 그의 목소리 톤은 그녀에게 말할 때와는 80도 달랐다. 부드러움과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상대를 압도하는 냉혹한 권위와 차가운 분노만이 실려 있었다. 한서연 선배님.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아까 그녀에게 말을 걸었던 젊은 요원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살피며 말했다. 본부로 복귀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팀장. 그 단어가 희미한 기억의 파편을 건드렸다. 엄격하지만 항상 자신을 믿어주었던 한 남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그의 통화는 길지 않았다. 전화가 끊기고 잠시 후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눈을 감고 잠든 척했다. 태주는 잠시 침실 문 앞에서 서서 안을 살피는 듯했다. 그녀는 숨소리까지 죽이며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그의 예리한 시선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다행히 그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돌아서서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NIS에 안가로 이송된 서연은 그곳에서 자신의 팀장과 재회했다. 그는 주름진 눈가에 안도감을 가득 담은 채 그녀의 두 손을 굳게 잡았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한요원, 우리는 단 한순간도 네가 죽었다고 믿지 않았어. 그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처음으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마저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가 떠나자마자 서연은 눈을 떴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비밀의 방, 정체불명의 마이크로칩과 목걸이,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그의 모습까지. 강태준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위험한 인물이었고 자신은 그의 거대한 비밀의 일부이거나 혹은 그 비밀을 파헤치려다 붙잡힌 사냥감이었다. 팀장은 그녀가 안정을 되찾자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실종된 후 팀은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필사적으로 추적했다. 그리고 그녀가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 감금되어 있을 것이라는 심증을 굳혔지만 물증이 없어 섣불리 진입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그녀가 보낸 신호 덕분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드레스룸에서 보았던 목걸이를 떠올렸다. 그 차가운 감촉과 함께 찾아왔던 기억의 파편, 화염과 총성. 그것은 어쩌면 교통사고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억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다. 직접 행동해야만 했다. 저 비밀의 방 안에, 그리고 저 마이크로칩과 목걸이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거짓된 평온함의 가면을 쓴 채 이 위험한 남자와의 본격적인 심리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벽에 생긴 작은 균열을 어떻게든 부수고 진실의 빛을 마주하기 위해 자네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 말일세. 팀장이 말했다. 그건 자네가 직접 설계한 비상신호장치였어. 평소에는 단순한 추적기지만 강한 전기 충격을 받으면 암호화된 구조신호를 본부로 전송하게 되어 있었지. 자네가 컨트롤 패널에 와인을 쏟아부었을 때 그 쇼트로 신호가 발신된 거야. 모든 것이 그녀 자신의 계획 안에 있었다. 기억을 잃은 와중에도 그녀의 본능과 치밀함은 살아남아 스스로를 구원해낸 것이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후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강태준은 유감스럽다는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수아야, 미안하지만 오늘 밤에 급한 해외 출장이 잡혔어.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거야. 혼자 괜찮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서연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안도감을 놓치지 않았다. 그 역시 그녀와의 숨막히는 연극에서 잠시 벗어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녀는 또한 프로젝트 키메라의 끔찍한 실체에 대해서도 전해 들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독자적인 프로젝트로 특정 약물을 이용해 대상의 기억을 지우고 가짜 기억을 주입하여 완벽한 스파이로 재탄생시키는 비인간적인 세뇌 기술이었다. 그는 국정원 블랙 요원인 한서연을 첫 번째 실험체로 삼아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국정원의 기밀 정보들을 빼내고 궁극적으로는 그녀를 이중간첩으로 만들어 역이용할 계획이었다. 서연은 일부러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일 때문이라니 어쩔 수 없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기억을 잃고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연약한 아내의 모습. 태주는 그녀의 반응에 만족한 듯 부드럽게 그녀의 손등에 키스하고는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고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서연은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심장이 기대감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위험 속에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만약 그녀의 본능이 조금이라도 무뎌졌더라면, 혹은 강태준의 오만함을 역이용하지 못했더라면 그녀는 영원히 윤수아라는 이름의 인형으로 살다가 폐기 처분되었을 것이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허탈감이 몰려왔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밤부터 내일 저녁까지 약 30시간 남짓이었다. 하녀들이 집 안에 있었지만 그녀들은 밤 10시면 자신들의 숙소로 돌아갔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서연은 낮 동안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며
태준의 의심을 살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책을 읽는 척하고 실내 정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밤에 실행할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서연은 NIS의 의료시설에서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았다. 잃어버렸던 기억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마치 깨진 거울 조각처럼 과거의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불쑥불쑥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했다. 동료들의 얼굴, 훈련소의 흙먼지 냄새, 폭탄을 해체하던 순간의 긴장감. 하지만 그 조각들은 하나로 이어지지 않고 머릿속을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다. 드디어 밤 10시가 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하녀가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오직 그녀 혼자만 남았다. 적막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먼저 집안의 모든 보안 카메라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자신의 동선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시뮬레이션 했다. 그리고는 태준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다행히 지난번과 똑같은 자리에 가죽 상자가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마이크로칩과 목걸이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의사는 완전한 기억 회복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약물이 그녀의 뇌에 남긴 상처는 영구적일 수 있었다. 그녀는 어쩌면 평생 이 기억의 공백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기억은 잃었을지언정 그녀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되찾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음 목표는 서재였다. 비밀의 방은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의 메인 컴퓨터는 서재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서재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갔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칠흑같이 어두운 모니터를 마주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부칭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석 달 후 서연은 재활을 마치고 본부로 복귀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순직 요원들을 기리는 추모의 벽으로 향했다. 차가운 대리석 벽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 이름들 사이에서 익숙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가 강태준에게 잠입하기 직전 작전에서 파트너를 잃었던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다. 그녀는 말없이 손을 뻗어 그의 이름을 부드럽게 쓸었다. 화면이 켜지자 복잡한 패턴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났다. 당연히 암호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컴퓨터 본체를 살펴보았다. 최신형 커스텀 모델로 보였고 옆면에는 일반적인 USB 포트 외에 처음 보는 형태의 작은 슬롯이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마이크로칩을 꺼내 들었다. 슬롯의 모양과 칩의 크기가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 하드웨어 인증 키였던 것이다. 이제 괜찮나? 어느새 다가온 팀장이 나직하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그녀가 칩을 슬롯에 꽂자 인증 확인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로그인 화면이 사라졌다. 하지만 곧바로 다음 단계의 보안 시스템이 나타났다. 화면 가득 무작위로 생성되는 것처럼 보이는 기하학적인 암호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일반적인 해킹 방법으로는 뚫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가상 방화벽이었다. 서연은 순간 절망감에 휩싸였다. 여기까지가 한계인 걸까? 팀장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 덕분에 키메라와 관련된 모든 조직을 일망타진했네. 자네의 복귀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서연은 추모의 벽에서 시선을 돌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잿빛 새벽을 밀어내며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머리는 여전히 백지 상태였지만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악보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처럼. 그녀의 양손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그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어들이 화면에 입력되고 눈앞에 암호 코드 패턴을 분석하고 역으로 계산해냈다. 마치 자신의 몸 안에 또 다른 전문가가 들어앉아 조종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길고 길었던 악몽의 끝에서 비로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상처는 흉터로 남고 잃어버린 기억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불과 거짓으로 만들어진 허상이 아니라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그녀는 다시 이 싸움터로 돌아올 것이다. 이름 모를 영웅들의 희생 위에서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이 어둠과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그 누구보다 강하게 대답했다.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팀장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등골이 서늘해질 무렵 화면을 가득 채우던 암호 코드의 폭포수가 거짓말처럼 멈췄다. 그리고 접근 허용이라는 녹색 문구가 화면 중앙에 떠올랐다. 성공한 것이다. 그녀는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은 대체 어떤 훈련을 받았던 걸까? 나는 대체 누구였던 걸까?